수업하고 수업을 끝내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녹화 들어갑니다. 벌써 녹화 들어왔어. 자, 오늘은 90페이지 개화파 형성과 개화 정책의 추진 이 부분 봅시다. 90페이지예요. 90페이지 개화 정책의 아닌데 개화파 형성과 개화파 눈이 오는 것 같다. 형성과 개화 정책의 추진. 자, 아이고, 제목 한번 크게 썼습니다. 알겠습니까? 다 나오는 거 맞나? 약간 늘릴까? 됐네. 됐어요. 자, 오늘은 이제 뭐 중요한 건 좀 개화 정책에 대한 얘기야. 알겠습니까? 개화 정책. 이미 우리 개화파라고 뭔지는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요거 개화파. 일단은 what? 개화파 라고 하는지 잠깐만 설명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개화파라고 하는 세력이 추진했던 개화 정책에 대한 얘기야. 개화 정책. 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근데 뭐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사실 다 배운 거라서 다 한 번씩 언급이 됐을 테지만, 이제 너네가 이걸 늘 난 얘기하는 거지만, 너네가 이걸 유기적으로 뭔가 연결시켜 가지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더라고. 사실 또 지금 설명을 들어도 나중에 또 까먹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래도 나중에 또 책을 볼 때는 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좀 내가 깊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네, 알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분열해. 알겠습니까? 개화파의 분열. 분열까지. 얘네들이 분열하는 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알겠습니까? 일단은 얘들아, 이 개화파라고 하는 거는 설명했어. 통상 개화론자들이라고. 통상 개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뭐 너네 알다시피 북학파 했던 거예요. 이거 북학파 출신의 학자들이 주로 이제 이런 주장을 해 왔었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잘 생각해봐. 그래서 초창기에 가장 먼저 이런 개화 정책을 갖다 주장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1860년대 아직은 서양과 막 적대적인 어떤 그 병인양요를 나고 있고 뭐 신미양요 터지고 있고 이럴 시기입니다. 사실 알겠습니까? 그럴 시기에 형성됐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그래 이제 오경석이라든가 박규슈 그 다음에 유홍기 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제일 처음에 이제 형성됐었고,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개화를 주장했던 이 사람들은 사실 정책을 추진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권력의 핵심부에 접근하지 못했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책을 추진한 건 아니고,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제자들이 누구냐면 얘들아, 이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개화파 세력은 실제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라고. 김옥균 기억나니? 김옥균 맞죠? 김옥균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박영효 들어봤지? 앞으로 이 사람들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박영효. 그 다음에 또 누구? 서재필. 서재필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또 들어봤지? 어디서? 독립협회에서.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제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초창기에 뭐
초창기에 이 뭐 모여가지고 뭐 해국도지라든가 해국도지 또는 영환지략은 다 청나라에서 건너온 책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서양을 소개하고 있는 책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읽고 토론하면서 아, 개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뭐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던 개화파들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고종이 집권하게 되면서 이 고종이 집권하면서 고종의 강력한 의지로 개화 정책은 추진은 되어 나갔었죠. 이해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추진됐던 게 개화 정책인데, 그러면 이 개화 정책의 원칙은 뭘까? 원칙이 뭘까요? 응? 이미 있잖아, 얘들아. 이미 있잖아. 우리가 배웠다시피 청나라라든가 일본에서도 근대화 운동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맞죠? 기억납니까? 청나라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근대화 운동을 뭐라 불렀었어? 양무 운동이라고 배웠잖아. 뭐라고? 누가 얘기했지? 누가 얘기했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또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 하여튼 양무운동이었고,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근대화 운동 뭐라고 불렀었어? 잘했습니다. 맞았어요. 박시연이가 얘기했나? 박시연, 메이지 유신. 잘했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이 근대화 운동,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이제 근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근대화를 해 나갈까? 사실 이 개화 정책의 모델은 청나라였을까, 일본이었을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는 모델은 어디에 가까웠을까요? 그 개화 정책이라 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청나라하고 친할 수밖에 없었잖아. 맞죠? 일본은 공식적인 외교도 없고, 뭐, 운요 사건 일으키고 이러면서, 막, 어쨌든, 불편하고, 청나라가 편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청나라의 양무 운동을 갖다가 많이 모방했었어요. 자, 그래서 원칙은 동도서기에 입각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 나갔었어. 동도서기 무슨 말일까? 동도서기. 응? 동도서기. 정세희 씨, 중체소용이 무슨 말이었었어요? 중체소용. 양무운동의 중체소용. 무슨 말이었을까? 정세희 너 불렀어. 정세희.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뭐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들어는 봤지.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게 중체소용에 의해 가지고 추진됐다는 거. 근데 이게 중국의 제도와 법은 그대로 두고, 정치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무기와 기술을 받아들이라는 게 양무운동이고, 그게 중체소용이었잖아요. 그건 기억나죠? 잘 정리해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이 동도서기라고 하는 이 원칙도 사실은 중체소용이랑 말과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동쪽에도,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법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법도, 성략적 질서라든가 이런 거 그대로 유지하고, 서기는 무슨 말일까? 서기. 서양의 기술은 어떻게 하는 거야? 수용하자는 거지. 똑같습니다. 이거 양무운동하고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야. 서양의 제도와 문화를 군사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겁니까? 이해되죠? 군사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여 추진된 게 초창기 개화 정책의 그 특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볼까?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개혁 기구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새로 만들어지게 되지. 너네 중학교 때 이거 외우려고 되게 고생하지 않았니? 통리, 기무, 아문 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통리, 기무, 아문. 도대체 이게 처음 들어봐요, 이거? 시연아, 처음 들어봤습니까, 이걸?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봐요. 헐.
이거 되게 중요하게 다뤘을 텐데, 중학교에서도. 통리기무화문은 일종의 개혁기구야. 뭐라고? 개혁기구. 개혁을 추진하는 기구라고. 근데 얘들아, 이걸 나중에 너네가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개혁기구가 몇 개가 더 등장해요. 이제 뒤로 나가면. 뭐, 미리 얘기하자면, 갑오개혁 때, 1차 갑오개혁 때 개혁을 추진하는 기구로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군국기무처는 기억납니까? 군국기무처. 기억나는 걸로. 고마워요, 진영아. 기억나요, 진영아? 자, 기억나는 걸로. 통리기무화문 이렇게 이해하면 돼. 쉽게 얘기하면 지금 동도서기잖아. 우리의 어떤 법치 질서, 정치 제도는 바꾸자는 거야, 바꾸지 말자는 거야. 바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걸 잘 생각하면서 이걸 이해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비유를 갖다 이렇게 들어줄게. 너네가 있잖아. 윈도우 컴퓨터를 쓰고 있어. 윈도우 10이죠, 요즘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새로운 동영상을 받고 싶어. 알겠습니까? 새로운 동영상을 이제 내려받아야 돼. 오케이? 이건 이제 서양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동영상들이야. 알겠습니까? 서양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동영상이야. 오케이? 이걸 갖다가 저장하는 새로운 폴더를 만든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거기다가 이제 막 새로 다운받아가지고 막 저장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통리기무화문이라고 하는 폴더 속에서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있잖아, 얘들아. 다시 생각하면 이 윈도우를 갖다 건든 거야. 윈도우라고 이 운영체제는 건든 거야? 아니야? 아니죠. 알겠습니까? 그냥 이 폴더에다가 새로운 걸 받아들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혁은 아닌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가 군국기무처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군국기무처는 뭘 하자는 거냐면 아예 윈도우를 갖다가 새로 깔자는 겁니다. 이런 개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이 군국기무처의 힘이 센 거야? 얘가 힘이 센 거야? 얘가 힘이 센 거야? 군국기무처의 힘이 센 거야? 아직 군국기무처 안 배웠지만. 이지민 씨 대답해줘요. 누가 힘이 센 걸까? 그렇지, 잘했습니다. 고마워요. 이해해줬네요. 이제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런 성격의 개혁기구가 만들어진 거라고. 알겠습니까? 아니, 근본적인 개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서양 문화를 수용하는 어떤 그런 개혁기구에 불과했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 밑에다가 이제 새로운 이제 사위 폴더들이 만들어지게 되지. 12사라든가 12사 12개의 이제 개혁기구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들아, 군사기술을 개혁하기 위한 근대식 신식 군대도 만들어요. 신식 군대, 그거 너네 뭐라고 했습니까? 너네 고려시대 별무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얘기가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별기 군이죠. 맞죠?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이거는 별기군은 일종의 신식 군대. 이게 근대적인 군대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선시대 무슨 이제 삼지창 들고 있는 애들 있고 막 이랬잖아. 맞죠? 포졸 같은 애들. 그게 군대, 구식 군대라면 얘들은 진짜 군복 입고 서양식 군복 입고 막 훈련하는, 물론 이때는 일본식 제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신식 군대도 만들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개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되게 되죠. 알겠습니까? 자, 또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하려면은 사실은 실제로 외국이 어떤지 봐야 됩니다. 맞죠?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청나라라든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대적 개혁 운동 또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양을 직접 가보기도 가봐야 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그 시찰단이라고 하는 거. 시찰단을 내가 근데 동영상을 눌렀나? 동영상을 눌렀네요. 아, 깜짝이야. 7교시라서 나도 헷갈립니다. 알겠어요? 자, 시찰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 시찰단이 여러분들 좀 구분해서 좀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일단은 1876년에 가장 먼저 수교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야? 수교했던 나라는? 아무나 대답해줘. 아무 노래나 응? 1876년에 가장 먼저 수교했던 나라.
일본이잖아, 일본. 아이고.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하고 있죠. 지쳤죠. 나도 이게 지친다. 이 7거시 되니까. 어? 일본하고 강화도조약 맺었잖아요. 강화도조약. 맞죠? 그래가지고 일본에 파견한 그 시찰단을 갖다가 뭐라 불렀냐면 수신사라고 불렀습니다. 수신사. 그러니까 1차 수신사가 1876년에 파견됐고요. 우리 2차 수신사는 기억나지? 내가 수업 때 얘기했는데 2차 수신사는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1880년에 일본으로 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가지고 온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었잖아. 조미수호 통상조약 얘기할 때 나왔던 책. 아무도 대답 안 해주네요. 조선 적고 있다. 누군가 적고 있다. 조선 책략. 잘했어요. 윤주가 적어줬습니다. 잘했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온 게 그거는 바로 2차 수신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1차고 1차.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 수신사라고 불리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1881년에 청나라로 파견됐던 청나라로 파견됐던 시찰단을 갖다가 발음이 꼬이기 시작하네요. 2시간 연속 수업하니까. 영선사라 불러요. 영선사라 불렸던 시찰단을 파견하여 청나라는 어떻게 개혁을 하고 있는지 이제 파악하러 간 거였고, 이 영선사가 갔다 와가지고 실제로 조선의 뭐 기기창이라든가 무기를 만드는 그 공장이죠. 기기창.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방문국, 전환국 이런 것들 등등등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기창은 무기 만드는 공장, 방문국은 뭐 만들까? 방문국. 인쇄. 알겠습니까? 인쇄하는 공장. 전환국은 화폐를 만드는 공장. 알겠습니까? 나중에 우정국은 뭘까요? 우정국은 지금 우체국. 알겠습니까? 1884년에 이거 만들 때 뭔 일이 났었잖아요. 맞죠? 왜 이렇게 애들이 힘들어 합니까? 갑신정변. 이거.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죠? 발음이 이제 슬슬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자, 1880, 봐라, 지금 칠판도 뿌드득거리고 있고, 지금 봐라. 2년에 미국과 수교하면서 미국에 파견됐던 애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보빙사라 부른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 보빙사로 파견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민영익. 그 다음에 서광범. 또는 또 누가 육일준.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알아두세요. 보빙사. 당연히 미국에, 그러니까 요 에피소드 조금만 얘기하면, 이 미국에 처음 갔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을 처음 만났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사절단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간 거거든요. 영어를 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영어를. 장한. 영어 할 줄 알았을까, 얘네들이? 미국 갔는데? 아니요. 당연히 못했어요. 맞아요. 당연히 영어를 못했었어요. 근데 영어를 못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갔지?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지?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미국을 가려고 일본을 거쳐서 나가사키에서 배 타고 이제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을 건너가서 대륙 횡단해가지고 미국을 횡단해가지고 워싱턴까지 간 거거든. 엄청나게 먼 거리죠. 맞죠? 근데 일본에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나 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알겠어요? 일본인도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통역관으로서 일본인을 데리고 간 거지. 근데 일본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긴 있었을까? 있긴 있었어요. 이 당시 6.1주는 일본어를 또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말을 어떻게 했냐면 일본 사람이 미국말 이렇게 해석해주면 우리가 그렇게 영어를 못하는 거라고. 지금도. 일본한테 영어를 배워서 그래. 일본 애가 영어를 갖다가 이게 일본어로 이렇게 해주면 우린 다시 일본어를 갖다가 알아들어가지고 미국말을 알아들을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해됩니까? 이래가지고 일단 어쨌든 뭐 미국 대통령까지 만났고, 뭐 미국 대통령 만났을 때 되게 재밌는 일 많았는데, 이게 우리로 보면 황제 같은 사람이잖아, 대통령이. 뭐 절도하고 그 앞에서 막 당황하고 막
코리안 왜 이래? 하면서 막, 저라고 이러니까.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들아,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되게 역사는 다 연결되는 거야,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몰랐는데, 이제 갔다 와보니까 이제 근대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미국 가도 수교했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든 그 근대적 교육기관이 뭐냐면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거야. 유경공원.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근대적 교육기관입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건 이제 영어 배우려고 만든 거예요. 영어 배우려고. 유경이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없고 영어를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데 당연히 그러면 이제 외국인 원어민 교사가 와야겠죠. 이해됩니까? 그다음 선교사가 많이 왔으니까 원어민 교사가 이제 유경공원에 교사로 오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갖다가 많이 도와준 사람이야, 사실 그 사람이. 너네 헤이그 특사는 들어봤지? 헤이그 특사. 그 헤이그 특사에도 사실은 뭐 이위종, 한 명 누구지? 이상설. 이분들이 헤이그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역할이 컸던 게 누구였냐면 이 헐버트 때문이었었어요. 방금 얘기했네요. 그 원어민 교사가 누구라고? 원어민 교사가 누구라고? 헐버트라는 사람이었거든. 그렇게 우리나라에 오게 됐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경공원에 교사로 오신 헐버트라는 분이었고, 또 역사에 또 아이러니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도와준 사람이 이 헐버트라는 사람이 외국인인데, 알겠습니까? 우리 베델도 너네 나중에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 말고 제일 처음 이제 우리 독립운동에 도와준 사람이 이 헐버트인데, 헐버트 밑에서 그러면 배웠던 제자들이 있었겠나 없었겠나? 있었겠죠. 영어 배우러 들어온 사람이 당연히 있었겠지. 근데 그 당시 유경공원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일반 평민들이 못 들어왔어요. 이해됩니까? 일반 평민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못 했었어요. 양반들만 들어와서 공부를 있었어. 이해됩니까? 그렇게 그 관료로 처음으로 이제 등용돼가지고 이제 유경공원이 만들어진 거 보고, 난 한번 영어를 배워볼까? 이제는 앞으로는 영어가 대세가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영어를 배운 사람이 누구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유경공원에서 영어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네 다 아는 사람이야.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 바로 이완용입니다. 되게 아이러니죠. 선생님은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데 헐버트라는 사람은 도와주고 독립운동 하시고 그 밑에 왔던 제자들은 나중에 우리나라 팔아먹었죠. 친일파로 알고 있는 이완용. 그렇게 만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미국 다녀와가지고 만든 이 유경공원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여러 가지 어떤 독립과 매국의 상징이 되는 그 사람들이 같이 만나게 되는 공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여튼 이 깨알 같은 역사의 뒷이야기 내 아니면 누가 해주겠노? 잠깐만요. 조금만 끊을게요. 이걸 끊어야지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